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동영상 촬영을 해서 올릴 건데, 수업 시간에 다뤘던 교재 가지고 그대로 수업을 하면 여러분한테 효과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새로운 교재, 자료 해석 2주의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파일을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둘 테니까 근데 내용은 우리 교재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보면서 공부하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걸 공부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적용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내용이 뭐냐면 도시 내부 구조예요. 도시 내부 구조. 다시 설명을 할게요. 도시 내부 구조. 도시 내부 구조고 이거를 도시 내부 지역 분화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분화라는 말이 뭐냐면 도시 내부 지역에 서로 나눠진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일 도시에 대한 문제예요. 단위 도시. 도시와 도시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시 도시 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파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구라는 말이 나와요. 구. 무슨 구 이런 말 나오면 구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이거는 도시 내부 구조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도시 내부 구조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살펴봅시다. 도시가 커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시 규모가 작으면 도시 내부 구조가 나눠질 필요성이 없어요. 도시가 작으면. 왜 그러냐면 도시 규모가 작으면 그 안에 주거랑 공업이랑 상업이랑 막 도시 기능들이 혼재돼서 나타나겠죠. 접근성도 별 차이가 없고 그리고 지대 차이도 별로 안 나겠죠.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게 돼요. 인구가 증가한다 그랬죠. 인구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도시의 규모가 커지거나 인구가 증가 이게 도시의 성장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만했던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의 접근성하고 지대 차이는 크지 않겠죠. 근데 이게 이만해졌어요. 이만해졌으면 이 안에서는 지역별로 지대하고 접근성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 담고 있는 거냐면 도시 내부에서 접근성과 지대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제 도시 지역 내 다시 말하면 도시 내부겠죠. 내부에 지역별로 접근성하고 지대하고 그리고 지가가 차이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도시가 커지면서 어떤 지역은 접근성이 좋아지고 어떤 지역은 접근성이 여전히 낮은 지역이 있고 이런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울러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물론 이 기능은 이거 말고 더 있다고 했죠. 도시 기능이 뭐가 있었냐면 상업 기능이 있고 공업 기능이 있고 주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상업, 공업, 주거 기능이 이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이 달라요. 상업이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가장 크고요. 공업이 그 다음이 되고요. 그리고 주거가 가장 낮아요. 좀 이상한데? 공업이 가계보다 상업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지대 지불 능력은 상업이 공업보다 크지? 이렇게 의문점을 갖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공장은 가게하고 공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게는 규모가 작아요. 근데 공장은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 이제 똑같은 규모로 비교해 보면 상업이 공업보다 지대 지불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규모에 차지하는 면적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도시 내부가 어떻게 되는 현상이냐면 기능에 따라 나뉘어지는 현상을 갖다가 도시 내부 지역 분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에 따라 나뉘어지면서 이제 도시 내부 구조가 도심, 오늘 배웠던 도심, 부도심, 중간, 외곽 이런 지역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 내부 구조가 왜 나눠지고 왜 도심하고 부도심하고 뭐 중간하고 외곽 지역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접근성 이런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접근성은 접근하기 용이한 정도, 쉬운 정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접근하기 편리한 곳, 사람들이 가기 쉬운 곳이라는 뜻이 되겠죠. 가기 쉬운 곳은 가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유동 인구,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점은 가게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그 지점의 가게를 차지하려고 막 싸우겠죠. 싸우다 보니까 당연히 임대료는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접근성은 접근하기 용이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지대는 임대료를 나타내는 거고, 지가는 땅 가격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접근성이 높으면 땅의 가격이 높아지고, 땅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와서 접근성 나온다 그러면 지대로 바꿔서 풀어도 되고요, 지가로 바꿔서 풀어도 돼요. 그리고 반대로 풀어도 되고, 지대가 높다 그럼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현상이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크게 원의 테두리가 3개가 만들어진다. 물론 현실적인 도시는 이렇게 구성이 안 돼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한가운데가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지대가 높은 곳이다. 원이니까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여러분 잘하니까 이해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는 상업 기능이 입지하게 되고, 두 번째는 공업 기능이 입지하게 되고, 끝에는 주거 기능이 입지하게 되더라. 그래서 공간이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이걸 지역 분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했던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이 상업 지역의 지대가 높은 이 지점에 선생님이 여기 살아요. 주거 기능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 너무 비싸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임대료를 내기 부담스러우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임대료가 싼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주거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주거나 공업 기능이 빠져나가는, 외곽으로 공업이 나가는 현상,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 이걸 선생님이 이심 현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도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고 도시 내부 구조가 나눠지면서 나가게 돼요. 임대료가 비싸지니까. 반대로 여기서 가게를 하던 사람들은 접근성이 낮으니까 손님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많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상업 기능 같은 것들은 도시 내부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상업이 중심으로 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이는 중심을 도심이라고 얘기해요. 현상, 이거를 집심 현상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제 도시 내부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가 완성되는데 뭐가 존재하냐면 도심이 있고, 부도심이 있고, 중간 지역이 있고, 외곽 지역이 있고,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이 있더라.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는 이 지역 분화에 의해서 도심 지역, 부도심 지역, 중간 지역, 외곽 지역,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교재에 넘어가서 이거 가지고 살펴볼게요. 도심이에요. 도심은 말 그대로 중심이죠. 중심이니까 지대하고 접근성이 가장 높은 지점이 돼요. 그러니까 지대하고 접근성이 높으니까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비싸잖아요. 내가 도심 지역에서 땅을 빌렸어요. 빌리는데 임대료가 한 달에 1억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이용해서 한 달에 1억 이상씩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그 이익을 내가 내는 임대료만큼 벌어야 되니까 땅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땅을 이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건물을 한 층만 짓는 게 아니라 높게 짓겠죠. 그래서 도심 지역은 고층화가 되는 거예요. 건물들이 높아져요. 그리고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닥다닥하게 붙게 돼요. 그래서 밀집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층화, 밀집화. 또 하나는 뭐 있냐면 땅 위로는 이렇게 이용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옆으로 최대한 좁히고 위로 많이 올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로 짓는. 그래서 도심 지역에 가면 높은 빌딩이나 건물들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고, 그래서 이 도심 지역은 지대하고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입지하냐면 당연히 지대하고 접근성이 최대가 되니까 이 지대하고 접근성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들만 입지하겠죠. 그래서 그중 하나가 뭐냐면 중추 관리 기능이에요. 중요한 관리를 하는 기능이에요. 회사로 따지면 회사의 본사 아니면 은행의 본점, 이런 것들이 중추 관리 기능이에요. 회사의 본사는 왜 접근성이 높은 도심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하죠. 회사의 본사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보를 얻고 얘기를 하는 곳이죠. 근데 접근성이 좋아야지 빨리 신속하게 가서 회의를 하거나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하고, 이거하고 관련된 내용 하나 더 적을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도시에서 여기가 도심이다 라고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시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청이 위치한 곳. 물론 시흥시는 시청의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도심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시청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입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청, 그래서 서울시청이 종각에 있죠. 그래서 종각 일대, 종로 이 일대, 중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대가 서울의 도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생산자 서비스업은 광고나 금융이나 뭐 회계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누구한테 제공하냐면 생산자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생산자는 누구냐면 기업이에요. 기업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를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업이 어디에 입지했어요? 본사가 도심에 입지했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이 나타나고 업무 관리 기능 나타나고, 여기 하나 더 빠지면 이제 전문 상가가 나타나요. 전문 상가. 그래서 전문 상가는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백화점이나 뭐 전문적으로 백화점 아니면 옷을 파는 곳이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제작하는 옷을 파는 곳 있죠. 앙드레김이 이제 제작하는 옷들 파는 그런 상가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특징 부분이에요. 특징. 그래서 이 도심 지역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아요. 주간 인구는 낮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상주 인구는 여기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밤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기능은 많아요? 업무 기능도 있고 상업 기능도 있고 생산자 서비스업도 있고 막 이렇죠. 그래서 낮에는 일자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래서 주간 인구는 많은데 주거 기능이 없죠. 주거 기능이 없으니까 밤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개념이 바로 주간 인구 지수고 오늘 설명했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수분의 주간 인구수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나겠죠. 상주 인구수분의 주간 인구수 100.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1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100보다 이 주간 인구수가 100보다 크다는 얘기는 낮에 사람이 밤에 사람보다 많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그 지역은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반면에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은 지역은 상업하고 업무 기능이 낮에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밤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업하고 업무 기능보다는 사람들이 사는 기능이 더 발달한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다, 최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가 주어졌을 때 여기가 도심인지 부도심인지 외곽 지역인지 구분해낼 때 이 주간 인구 지수를 사용해서 구분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법정동하고 행정동도 선생님 설명했어요. 법정동은 법률상 정한 동을 얘기하고 행정동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왕동이 있어요. 정왕동은 법정동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정왕동은 어떻게 나뉘냐면 정왕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정왕 1동에 동사무소 하나 있고 2동에 하나 있고 그래서 정왕동 안에는 동사무소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를 만약에 시흥의 정왕동의 인구가 20만이에요. 20만 명인데 동사무소가 하나만 있어요. 그럼 20만 명을 서비스를 다 골고 제공 못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동 상주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행정동의 숫자는 많아지게 돼요. 반면에 상주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행정동의 숫자는 적어지겠죠. 그래서 도심 지역은 상주 인구가 적으니까 주거기는 약하니까 법정동은 많은 거에 비해서 행정동은 적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인구 공동화 현상은 뭐냐면 도넛 현상이라고 그랬죠. 도넛 현상. 그래서 낮에는 사람이 많다가 밤에는 사람이 없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공동이란 말이 텅 비어버린다는 뜻이야. 뜻이고 도넛도 보면 테두리는 있지만 가운데가 텅 비어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낮에는 사람이 많아요. 상업하고 업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주간 인구는 많다가 주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사람이 텅 비어버리는 현상, 이걸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말은 좀 잘못 썼어요. 예, 지울게요. 출근 시간에는 이 지역은 상업하고 업무 기능이 발달했으니까 인구가 유입되겠죠.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출근 시간에는. 그래서 출근 시간에 이 도심 지역의 지하철역은 사람들이 내려요. 하차하겠죠. 반면에 퇴근 시간에는 인구가 빠져나가겠죠. 유출되겠죠. 유출. 그래서 퇴근 시간에 이 도심 지역에 있는 지하철역은 사람들이 승차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서울을 가지고 얘기하면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은 종로, 중구 지역이 되더라. 이건 지도상에서 살펴볼 거니까 이따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도심 지역 볼게요. 부도심은 비슷하죠. 도심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가 붙었죠. 그래서 도심에 부가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지대 및 접근성이 높아요. 어디 다음으로 높으냐면 도심 다음으로 높아요. 그래서 건물도 높고 실제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부반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심의 일부 기능을 분담해요. 만약에 부도심이 없고 도심만 있으면 도심의 전문 상가나 본사나 은행 본점이나 이런 기능들이 다 밀집되겠죠. 그러면 도심으로 들어가야지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도심으로 모여들겠죠. 모여드니까 도심이 너무 혼잡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도심으로 많이 몰리는 사람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부도심이다. 그래서 도심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일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부도심이고, 부도심은 어디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서울로 예를 들어줄게요. 서울을 예를 들어서 부도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들이 있죠. 우리 강역버스라고 얘기하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들이 바로 종로나 중구 같은 도심으로 바로 못 들어가요. 여기서 가면 시흥에서 가면 강남역, 잠실, 여의도 이런 데로 가서 거기서 한승에서 도심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버스 한승센터가 있는 서울에 그런 곳들이 부도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어디 떠올리면 되냐면 잠실 떠올리면 돼요. 잠실하면 뭐가 떠올라요? 롯데월드 떠오르죠. 롯데월드니까 오락 기능을 분담하는 거고, 또 잠실에 뭐가 있냐면 롯데백화점 있죠. 상업 기능을 분담하는 거고, 그리고 잠실 롯데월드 주변에 보면 뭐도 있냐면 여기는 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뭐도 발달했냐면 주거 기능도 발달해 있어요. 롯데월드 주변에 보면 다 아파트 단지예요. 네, 주거 기능도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런데 여전히 부도심도 도심처럼 상업 업무 기능이 주거 기능보다 발달했기 때문에 주간 인구 수가 상주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주간 인구 수가 100 이상이에요. 하지만 도심보다는 주간 인구 수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서울에서 대표적인 부도심 지역은 강남, 서초 이쪽 지역이죠. 강남, 서초 하면 뭐가 떠올라요? 강남 아파트값 비싸다 이거 떠오르죠. 왜? 맞아요. 거기에 주거 기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도심도 상업하고 업무 기능이 주가 되지만 주거 기능이 매우 미약한 건 아니다. 주거 기능도 어느 정도 발달해 있다. 그러면 상주 인구도 많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인구 수가 상업하고 업무 기능이 많기 때문에 주간 인구 수가 더 늘어난다.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 수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간 지역은 어디냐면 도심하고 외곽 지역, 끝 지역,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과 외곽 지역, 접근성이 가장 낮은 중간 지점에 나타난 곳인데, 이거는 필기할 내용이 없어요. 오른쪽에 다 있으니까. 도심과 외곽 지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상업이나 업무나 공업이나 주거 기능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유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어떤 기능이 딱 밀집해서 나타나는 지역이 아니라 좀 애매모호한 곳이에요. 상업하고 업무만 나타나기도 힘들고 주거만 나타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는 곳이에요. 점유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주거 환경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옆에 막 공장이 있어요. 주거 환경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불량주택, 주거 환경이 안 좋아서 불량주택으로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지역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럼이라고 얘기해요. 슬럼. 우리나라에서는 달동네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불량주택은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도시 재개발을 하는 대상이 돼요. 도시 재개발이 뭐냐면 이 달동네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려서 거기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도시 재개발이 되는 곳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차이가 많이 나고 뚜렷한 특징에 크게 차이가 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도심하고 이 외곽 지역이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도심하고 외곽 지역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외곽 지역은 지대하고 접근성이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대하고 접근성이 가장 낮으니까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낮은 주거 기능 위주로, 주거 기능이 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주거 기능은 뭐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학교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초등학교는 학생들은 멀리까지 다닐 수 없잖아요, 통학을. 그러다 보니까 주거 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초등학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거 기능과 초등학교는 같이 묶여 다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여기서 특징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주간 인구하고 상주 인구를 비교해보면 낮에는 업무 기능이 별로 없죠. 업무, 상업, 일자리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밤이 되면 집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더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상주 인구가 많으니까 법정동보다 행정동이 더 많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것도 잘못된 거고, 이거 고치면 출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서 떠나죠. 그래서 인구가 유출되겠죠. 도심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겠죠. 그래서 출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지하철에 승차하게 되는 거고, 퇴근 시간에는 인구가 들어오겠죠. 유입되겠죠. 그래서 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에서 하차하게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서울에서 노원하고 은평이 대표적인 곳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앞에다 지역 분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거보다는 이 지역 분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도심, 부도심, 중간, 외곽 지역, 여기에 특징을 가지고 구분해내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 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이 도시 내부 구조라고 되어 있는 56페이지에 그 표가 훨씬 중요하니까 그 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서울의 이제 지도예요. 서울의 각 구의 지도고, 여기 보시면 중구하고 종로구가 있죠. 여기 보면 선생님 주간 인구 지수는 100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 종로하고 중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주간 인구 지수가 매우 높죠. 인구 지수가 높죠. 그리고 상주 인구를 보니까 상주 인구는 적죠. 그래서 여기는 낮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상주 인구는 여기 살고 있는, 밤에는 사람이 없는 지역이에요. 봐서 상업하고 업무 기능이 주로 발달한 곳이 되겠죠. 우리가 배웠던 뭐가 되냐면 도심 지역이 돼요. 그래서 서울의 도심은 여기 부분이 돼요. 종로, 중구 일대. 그래서 여기는 도심 지역이 되더라,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을 볼게요. 강남구도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이상이죠.
주간 인구 지수 100 이상 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상주 인구를 보니까 상주 인구도 상당히 많아요. 또 많죠. 그래서 여기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이상 되니까 상업하고 업무 기능도 발달해 있고, 상주 인구도 많은 거 보니까 주거 기능도 발달해 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부도심 지역이 돼요. 부도심. 그래서 서울의 부도심은 이 강남하고 이 옆에, 여기가 뭐냐면 서초구가 돼요. 서초구. 그래서 여기가 서울의 대표적인 부도심 지역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금천이라는 곳이죠. 여기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고 헷갈려했던 부분이에요. 금천이 여기에 위치했는데, 금천은 상주 인구는 뭐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주간 인구 지수가 많죠. 부도심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금천구는 약간 그 의미가 의미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 금천구도 어찌됐든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이상이죠. 네. 그래서 낮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금천구가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이유는 뭐 도심이나 부도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금천구에 뭐가 있냐면 예전에 구로공단이 있었어요.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가산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서울의 공업 기능은 매우 약해졌는데, 서울에서 약간 공업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천구에 위치하고 구로공단, 가산 디지털 단지. 네, 나중에 금천구 얘기할 건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가리봉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범죄 도시. 예, 배경이 됐던 곳이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많은 지역, 그래서 좀 이미지가 무서운 지역, 그런 곳으로 자리 잡은 곳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볼게요. 마지막으로 볼 곳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은평하고 노원구 보니까 여기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 미만이죠. 낮죠. 그리고 상주 인구는 상당히 많죠. 상주 인구는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뵀던 외곽 지역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의 외곽에 위치해 있네요. 그렇죠? 여기가 외곽 지역의 특성을 가진 곳이 된다. 해석되셨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통근 유형별 인구 비중 보십시다. 먼저 중구하고 종로구 보니까 어디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현재 살고 있는 동으로 출근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죠. 다른 쪽보다. 그래서 직장이 거기니까 그 동 안에서 출근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을 보면, 강남하고 금천을 보면 여기는 밖으로 나가는 사람하고 자기 동으로 출근하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나타나요.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은평구, 노원구, 여기는 외곽 지역이라고 그랬죠. 외곽 지역은 어디에 비중이 높게 나타나냐면 다른 동으로 출근하는, 서울시의 다른 구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자료 가지고 중구는 도심이구나, 여기는 외곽이구나, 강남은 부도심이구나,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여기는 이제 부산이에요. 지가와 중심지 기능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지가가 가장 높은 걸 봅시다. 여기죠. 부산 진구죠. 부산 진구. 부산 진구를 보니까 금융보험 사업지수,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을 보니까 어때요? 이 부산 진구, 여기에 비중이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지역은 부산의 도심 지역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지수, 이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은 부산에서 약간 서쪽에 위치한, 서쪽으로 가면 무슨 시가 나오냐면 김해시가 나와요. 서쪽 지역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부산 진구에 가지고 한번 이걸 풀어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하고 ABC를 합치라는 거예요. ABC를 합치라는 거예요. 기억을 보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 지원 서비스업, 이게 생산자 서비스업이죠. 생산자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곳이죠. 그래서 도심에 해당하는 곳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도심에 해당하는 곳이고, 그래서 C하고 매치가 되죠. 부산 진구 방금 이해 살펴봤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가 맞냐면 제조업이 발달한 거죠. 전산업.
그래서 제조업이 공업이 발달했으니까 역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위의 자료하고 합쳐보니까 A 쪽, 이쪽 강서구 사상구 쪽이 되겠네요.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연결이 되고 디귿은 뭐가 발달했냐면 교육 서비스업이 발달했죠. 학교와 관련이 있어요. 학교는 주거 기능과 연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겠죠. B에 해당하겠죠. 여기 B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건 디귿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것만 주어지지 않고 이의 자료랑 같이 주어서 보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낼 수가 있고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부산광역시 세 구, 이 마을 나오죠. 그러면 이건 무조건 도시 내부 구조를 묻는 문제다. 그래서 도심인지 부도심인지 이렇게 구분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통근, 통학, 순, 이동과 상주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통학, 통근, 순, 이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플러스 값을 보인다는 것은 유입이 많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값을 보인다는 것은 유출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 지역의 특징이 뭐가 되냐면 상주 인구는 어떻게 됐어요? 95년, 2015년 감소했죠. 상주 인구 감소했죠. 상주 인구 감소했고 상주 인구가 가장 적고 그리고 통학, 통근, 순, 이동에서 유입이 많죠. 그래서 가가 뭐가 되냐면 도심에 해당할 거예요. 도심에 해당하는 곳이고 나 지역은 상주 인구가 어떻게 됐어요? 상주 인구가 증가했죠. 증가하고 역시 유입이 많은 곳이니까 여기가 어떤 곳이 되냐면 부도심 정도에 해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 인구도 많고 상주 인구도 많고 이런 지역이니까 부도심 정도가 해당하고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여기 부도심. 그리고 다는 상주 인구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하지만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가 외곽 지역의 특성을 보이겠죠. 방금 봤듯이 가, 나, 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995년에는 가는 나보다 주간이에요. 주간 인구가 많다. 이거 어떻게 구해내야 될까요? 주간 인구수를 묻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구해내면 될까요? 가는 주간 인구수니까 가의 1995년도를 보니까 밑으로 내리니까 상주 인구가 약 50이죠. 50이고 들어오는 사람이 플러스 80이니까 80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130이 되겠고 나는 95년도에 한 60 정도 되겠네요. 60 나는 한 60 정도 60, 70? 예, 70 정도 되겠네요. 70 플러스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밑에 있으니까 한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75가 되겠죠. 그래서 주간 인구수가 많은 것은 가가 나보다 더 많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고 가는 다보다 상업지 평균 지가가 낮다. 가는 도심이고 다는 외곽 지역이니까 지가는 가가 더 높겠죠. 나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나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보세요. 상주 인구는 다가 더 많죠. 그리고 면적을 보니까 더 작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더 높은 곳은 다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다는 가보다 지역 내 종사자 중 생산자 서비스업은 어디라고요? 도심이죠. 그러니까 가가 더 비율이 높겠죠. 1995년에 비해 2015년에 다는 주간 인구지수가 증가했다. 주간 인구지수가 증가하였을까요? 주간 인구지수는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수라고 했죠. 그래서 상주 인구는 어떻게 됐어요? 95년에서 2005년 가니까 상주 인구는 늘어났죠. 근데 여전히 인구는 마이너스 값, 유출을 보이고 있죠. 유출을 보고 있으니까 얘는 유출을 보이니까 주간 인구수는 주간 인구수는 감소하고 상주 인구는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럼 주간 인구수는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다시 5번이 좀 설명이 애매했던 것 같아요.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수예요. 그래서 다의 95년하고 2015년을 보니까 상주 인구는 어떻게 됐죠? 오른쪽으로 조금 갔으니까 상주 인구는 늘어났어요. 그쵸? 근데 여전히 인구는 통합 통근의 수은 이동에 인구는 마이너스 값을 보이고 있죠. 마이너스 값을 보고 있다는 건 주간 인구 지수, 인구가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졌어요. 그럼 이 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 2번 문제 풀고 이제 동영상 마칠게요. 역시 9가 나왔죠. 9분의 4라는 문제예요. 가를 보니까 이제 상주 인구 나타내고 주간 인구 나타내죠. 다를 보니까 주간 인구 지수 가지고 구분해내면 돼요. 가장 많죠. 그럼 얘는 도심이에요. 도심. 그리고 나는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부도심이 되고요. 가는 외곽 지역이 되겠죠. 주간 인구 지수 가지고 구분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니까 뭘 주로 보면 되냐면 학교 용지랑 여기에 대지라는 걸 보면 돼요. 대지는 뭐냐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해요. 학교 용지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죠? ABC 중에서 B가 가장 많죠. 그러니까 B가 뭐가 될까요? 학교 용지는 외곽 지역과 관련이 있다. B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가랑 연결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가랑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대지가 가장 많은 곳은 A죠. A. 그러니까 A가 뭐가 될까요? 도심 지역인 다랑 연결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은 부도심이 될 거고, 뭐랑 연결이 되냐면 나하고 연결되겠죠. 그러면 서울에서 도심, 부도심을 구분해내야죠. 여기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구죠. 그래서 여기가 도심이 되니까 다랑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금천구죠. 금천구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공업 때문에 주간 인구수가 높아서 부도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나하고 C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봉구 뭐 그쪽이에요. 노원구. 그래서 외곽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얘는 뭐가 되냐면 가가 되고 B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이거 어떻게 구해낼까요? 주간 인구를 물어봤으니까 구해줘야 돼요. 주간 인구수를. 그러면 주간 인구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주간 인구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한 게 몇 년도인지를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몇 년도에 주간 인구가 많다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 게 더 적절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면 최근에 2015년도 볼게요. 2015년도 보니까 가 지역의 상주 인구는 한 55 정도 되겠네요. 가 상주 인구는 55분의 주간 인구 수가 얼마냐면 한 90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x는 얼마일까요? x는 얼마일까요? 주간 인구 수는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100 이렇게 되니까요. 네. 이런 식이 나오겠죠. 이런 식이. 네. 네. 밑에서 다시 풀어 드릴게요. 가를 구할게요. 가는 상주 인구가 55만 정도 되고 55 정도 되고 주간 인구를 구하고 곱하기 100이 얼마의 값이 나오냐면 90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2015년도에 상주 인구가 얼마냐면 상주 인구는 한 21 정도 되겠네요. 21 x 곱하기 100 주간 인구 지수는 얼마가 되냐면 한 120 정도 되겠네요. 120.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봅시다. 이게 몇 배예요? 2배 정도 되죠. 그러면 얘가 2배 작나요? 2배 작으면 한 60 정도 되겠죠. 똑같은 값이 되려면. 근데 2배보다 안 작으니까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는 맞는 말이 되겠죠. 이게 계산해주면 돼요. 맞는 말이 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이렇게 계산식이 만들어진데 실제로 계산해서 풀어도 되고요.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돼요. 얘하고의 값은 같으니까 다른 것만 가지고 찾아봅시다. 그러면 가는 나 지역보다 한 상주인구가 2배 정도 많죠. 2배 정도 많은데 주간 인구 지수는 2배 작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값이 되려면 얘도 2배 많고 얘도 2배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똑같은 값이 가나가 똑같은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배 많고 얘는 2배가 안 작으니까 계산해보면 가가 나보다 더 많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2번 봅시다. 다는 가보다 업무형 건물의 평균 수수가 많다. 다는 도심이니까 가 외곽 지역보다 임대료가 비싸니까 층수가 높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요. A는 어디냐면 A는 도심이고 B는 외곽 지역이니까 초등학교는 외곽 지역이 더 많으니까 A는 B보다 초등학교 학수가 적다. 맞고요. C는 A보다 상업지대 평균 임대료가 높다. 임대료가 높은 곳은 임대료는 지대라고 했죠. 도심 지역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낮다로 바꿔야 되고 가는 B, 나는 C, 다는 A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예, 오늘 도시 내부 구조 지역 분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했고요. 네, 이거 동영상 보시면서 이 자료는 선생님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예, 복습하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